모든 물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진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물건도 노화되어 제 기능을 상실해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상승하는 것들이 있다. 고인이 되어 더 이상 접할 수 없는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작품이나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옛 선조들의 유물이 그렇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노화를 겪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시간을 치료하는 기술, 복원이다. 그림은 빛과 산소에 의해 색이 바래고 미생물에 의해 썩기도 한다. 미술품에 사용된 기름, 캔버스, 종이, 안료 등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노화 과정을 겪게 된다. 그뿐 아니라 전시나 운반 중에 사고나 재해로 작품의 일부가 손상되기도 한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원이다. 복원 작업의 재료를 위해서는 온갖 방법이 동원됩니다. 먼저 당시의 물감을 준비하고 그리고 캔버스의 질감과 두께를 측정하고 그리고 독특한 재료를 찾아서 똑같이 만들고 재료가 준비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아닌 그 화가가 되는 겁니다. 사소한 붓터치, 생각, 삶과 마음까지 읽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직업은 미술품 복원가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통해 미술품 복원가란 직업을 처음 접해봤을 것이다. 그만큼 미술품 복원가는 아직 우리에게 생소한 분야다. 현재 국내에서 미술품 복원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중 김주삼 대표는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한 후 프랑스 파리 일대학에서 서양화 복원학을 전공한 국내 미술품 복원가의 대가다. 화학과 미술이 다소 부조화스럽게 느껴지겠지만 각종 화학적 지식과 화학 장비 그리고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게 바로 미술품 복원이다. 미술품 복원에 앞서 선행되는 작업은 미술품의 상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일이다. 작품의 정확한 증상과 원인을 알아야 그에 맞는 복원 처리 방법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복원가는 엑스레이, 자외선, 적외선 등의 촬영을 통해 그림의 표면 아래를 검사하기도 한다. 이게 팔, 그리고 여기 힙 부분이고요. 여기에 보면 얼굴, 그 초상의 얼굴 부분이 좀 있어서 사실은 이미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으나 크게 이제 확대해 보면 이게 이제 명확하게 구별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적외선에서 볼 수 있는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작품 볼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작품의 그 복원 여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었던 작업이 육안에 보이진 않지만 적외선 카메라를 보면 이제 그 과거에 했던 복원 부위가 이제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수적으로 이런 그 적외선 통해서 보면 이 적외선 자체가 약간 투과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작품 밑에 숨겨져 있던 밑그림 같은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탁월한 기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그림은 원작품을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모습이다. 이를 통해 남자의 어깨 부위에 또 다른 얼굴이 그려져 있음이 확인되었다. 작가의 심경 변화 또는 다른 이유로 중간에 그림이 변경된 것이다. 이처럼 적외선 카메라로 유명한 그림들을 촬영해보면 겉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숨은 밑그림들이 드러날 때가 많다. 이는 미술품 복원가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짜릿한 경험이다.
다른 그림에는 자외선을 쬐어보았다. 자외선은 최근에 칠한 물감을 흡수하기 때문에 과거에 칠했던 복원 부위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작품 같은 경 원래가 이렇게 약간 타원형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과거에 이제 타원형했던 걸 갖다가 요쪽 그 어깨 부분, 이 부분을 새로 칠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칠했던 그 물감하고 그 최근에 칠했던 거하고 어떤 경계가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X선 촬영 사진 또한 그림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데, X선을 그림에 쬐면 마치 사람의 몸 안을 보듯 그림의 내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 복원가는 작가의 원래 의도를 알아낼 수 있고, 이는 실제로 복원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되어준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이용해 복원해야 할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서 작품이 손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복원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손상된 부분은 뭐 까맣게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뭐 목판에다 그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겉에서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 이제 벌레 먹은 어떤 것들이 엑스를 찍으면 다 나오기 때문에 실제 어디를 치료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뭐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엑스레이 조사를 많이 이제 하고 있죠. 여기 전체 여기 두 번. 미술품 복원가는 이렇듯 본격적인 복원 작업에 앞서 철저한 사전 조사와 분석 작업을 거친다. 복원 작업을 행하는 대부분의 미술 작품은 상상할 수 없는 높은 가치를 지닌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복원 과정은 언제나 긴장과 부담을 동반한다. 조심조심. 내 작품 그리고 실제로 왜 사람들이 이제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모든 일에. 그렇지만 이 문화재를 다루고 이것들은 실수를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모든 하다가 내가 이거는 내가 처음이니까 이제 봐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안 통한다고요. 왜냐면 이게 의사하고 똑같잖아요. 의사가 뭐 사람을 갖다 일단 잘못 치료를 해서 이제 더 악화를 시켰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의사가 내가 경험이 없었다, 잘 모르다고 얘기한다고 이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악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게 저희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이제 남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기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는 사실은 철저하게 조사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에 따른 온도와 습도의 변화가 심해 미술 작품이 상하기 쉬운 환경을 지니고 있다. 그에 따라 미술품을 잘 보존하고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중요성이 대두된 것은 최근에서의 일이다. 김주삼 대표는 고가의 미술품을 걸어놓을 때 튼튼하고 마감이 잘 돼 있는 액자에 넣어 보관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작품을 오래 감상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한다. 미술품 복원은 단순히 훼손되기 전 모습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아닌 작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살려주고 그 작품이 지닌 역사성까지도 되살리는 일이다. 세월의 노화를 이겨내고 다시 되살아난 시대의 작품들을 오늘날의 우리가 온전히 감상할 수 있는 건 그 뒤에 숨겨진 복원가들의 고된 작업이 있기 때문이다.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는 미술품들은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위해서도 보존이 잘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훼손을 방지하여 후세에 온전히 물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한국 회화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은 세계 미술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때문에 훼손되거나 사라진 회화유산들을 복원하는 일에 점점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한국 회화 중 고려 불화는 일제까지 모두 160여 점이 발견됐는데 대부분의 작품이 현재 안타깝게도 일본에 남아있다. 그중 일본 경신사가 소장하고 있는 수월 관음도는 고려 불화 중 크기가 가장 크고
작품성 또한 가장 뛰어난 명작으로 일본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수월 관음도는 현재 바탕인 비단이 많이 훼손되고 안료도 심하게 벗겨져 본래의 색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로 일본에서조차 일반인들에게 전시를 꺼리는 상황이다. 이 작품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보면 가로가 100cm 이상 잘려나가고 세로도 16cm 이상 잘려나간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훼손이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본을 대했을 때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게 이게 과연 다시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우려가 컸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작품의 훼손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1년에 한 번 정도만 이 전시회를 할 정도로 공개를 꺼려하는 그러한 아주 거대한 규모의 고려불화라고 볼 수 있죠. 고려불화의 예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박미래 교수는 수월 관음도가 우리 민족의 예술원이 깃들어 있는 고려불화라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9년 수월 관음도 복원 제작에 들어갔다. 그리고 작품을 완성하는 데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특히 비단의 앞면과 뒷면에 모두 안료를 칠하는 전통 배채법을 사용한 것이 눈에 띕니다. 수많은 자료와 검증 과정을 거쳐 원본에 최대한 가깝게 복원해야 했기 때문이다. 박미래 교수에 의해 복원된 수월 관음도는 큰 방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 크기가 매우 컸다. 무려 세로 540cm에 가로 270cm다. 수월 관음도의 규모가 이렇게 큰 이유는 왕실에서 발원한 그림이기 때문이다. 기록에 따르면 고려 충선왕과 충렬왕의 왕비가 1310년 궁정화가 8명을 동원해 제작했다고 전해지는데 제작 기법이 매우 뛰어나며 정교한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다. 수월 관음도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그림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재질이 비단이라는 점이다. 이 비단 위에 그림을 그리려면 비단 바탕에 물감을 칠할 수 있도록 특수 염색 처리를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물감이 비단에 그대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이 염색 처리에는 오리목이라는 열매와 해초에서 나는 알지네이트가 쓰였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천연 재료지만 비단에 구멍을 메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신기한 재주를 지녔다. 또한 독특한 점은 바로 비단 앞뒤로 채색을 하는 배채법이란 기법으로 이것은 그림을 더욱 오랫동안 보존해줄 뿐 아니라 고색 창연하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적인 기법이다. 천연 안료를 보면 비중이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앞면에서만 그려서는 이 물감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다 색칠을 하고 뒤에 종이로 배접한 다음에 앞에 다시 중요한 부분은 다시 보강해서 그린 그러한 그림의 아주 고려시대 우리 선조들의 아주 그 과학적인 그러한 그 예술과 기술이 숨어 있는 그러한 배채 기법이라고 볼 수 있죠. 박미래 교수는 수월 관음도를 복원함에 있어 원본에 최대한 가까운 복원을 위해 원본 제작 당시 사용했던 천연 안료와 전통 재료를 그대로 사용했다. 그림의 얼굴이나 손 등 육체의 색을 표현하는 데는 황금을 사용해 5번 겹쳐 발랐으며 천연 악교를 섞어 발라 비단에 달라붙을 수 있게 했다. 마치 실제 꽃병의 색을 띠는 듯한 이 꽃병 그림에는
공작석이라고 불리는 말라카이트 원석이 사용됐다. 그리고 투명한 면사포와 같은 이 흰색의 사라 그림에는 호분이라는 재료가 쓰였는데, 호분은 조개 껍질이나 굴 껍데기를 말린 다음 가루로 내어 얻어지는 천연 안료다. 이러한 광물성 안료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색되지 않고 오랫동안 남는다는 장점을 지녔다. 또한 천연에서 얻어진 이 물질들이 이토록 아름다운 빛깔을 낼 수 있다니 새삼 자연의 위대함에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박미래 교수는 이 모든 전통 기법과 천연 안료의 분석을 위해 철저한 고증의 과정을 거쳤다. 오래된 그림을 복원함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제작 당시의 그 상황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제작 당시의 상황을 보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탕을 뭘 썼는지, 그 다음에 색깔은 뭘 썼는지, 색깔을 내는 안료는 어떤 것들을 썼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서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 그림은 어떤 바탕에 어떤 색깔을 써서 어떤 제작 기법으로 이렇게 그렸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지금 복원한 작품도 똑같은 바탕이나 똑같은 재료, 안료나 똑같은 제작 기법으로 제작하게 되는 거지요. 훼손되거나 사라진 우리의 문화유산은 어떠한 노력 없이는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다. 우리의 예술적 가치와 혼이 깃든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무자 책임이다. 고려시대 비단 그림의 전통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전통 기법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고, 그 다음에 이러한 기법들이 면면이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져야 되겠다는 그러한 강한 책임감도 있는 거죠. 과학적인 측면, 그 다음에 학술적인 측면, 그 다음에 또 기술적인 제한할 수 있는 기능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아주 다양한 메커니즘이 숨쉬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을 지금 잊혀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후손들한테 정말 면면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마 이 복원의 목적일 것입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문화재라 할지라도 인간이 만든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훼손된다. 따라서 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센터에서는 훼손된 문화재를 복원하고 보존하기 위한 작업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이곳에서는 가야시대 5세기 유물로 추정되는 투구의 이물질 제거 작업이 한창이다. 이 유물은 부산 기장군 용수리의 고분군에서 갑옷과 함께 발견된 것으로 전쟁 당시 사용했던 것을 부장품으로 묻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물의 이물질 제거는 유물 복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초기 단계다.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부식이 심한 유물의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물질 제거에도 이토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물질 제거 작업이 끝나면 유물의 오염물 종류에 따라 물리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세척 작업을 해준다. 그런 뒤 부식 등으로 약화된 재질을 강화시키기 위한 작업이 진행된다.
이쪽은 흔들리던 거 고정 다 됐는데 그쪽은 어때? 흔들리는 거 없어? 이쪽도 뭐 경화가 잘 돼서 흔들리는 거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저쪽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네. 전라남도 나주 보감리 구분 주변에서 출토된 이 소뼈는 발견 당시 토양의 수분 때문에 보존이 힘들 정도로 상태가 약했다. 때문에 뼈 내부에 있는 수분을 탈수 처리하고 약화된 뼈를 강화시키는 강화 처리 작업을 거쳐 지금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지금 이 뼈는 토양에 묻혀진 상태였는데요. 토양 내에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이 뼈도 전체적으로 수분이 많아서 이렇게 만지면 지금은 상상하지 못하겠지만 푹푹 들어간 상태였어요. 그러면 이 형태를 보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내부에 있는 수분을 탈수 처리를 하고 또 이런 흙에 묻혀져 있었기 때문에 흙을 제거를 하는 이물질 제거를 하고 여기 아까 수분이 가득 차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분이 날아가고 나면 이 안이 좀 숭숭숭 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를 저희가 아크릴 수지를 휘발되는 그런 어떠한 액체에 녹여가지고 여기다 발라주면 그게 이 안으로 침투를 해서 나중에 휘발되는 건 이렇게 휘발이 되고 그 안에서 딱딱하게 굳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형태를 이렇게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 한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그때의 분위기에 맞춰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소뼈의 관절부 부분을 보면 연결이 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 이것은 이 소가 아직 자라지 않은 어린 소라는 증거다. 또한 다리의 아랫부분을 보면 묶여진 상태로 고정된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으로 이 소는 5에서 6세기 제사에 사용된 후 묻힌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는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최고의 정신적 가치를 지닌 유산이다. 우리는 선조가 남긴 유물을 통해 옛 선조들의 생활상과 가치관을 엿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제대로 된 문화재 복원과 보존 처리는 현 시대 사람들이 짊어져야 할 과제이자 임무다. 문화재는 보존되어야만 그 문화재가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그 과거의 어떠한 시대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보존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과거에 어떠한 재료를 사용하고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런 것들도 이제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물질 제거 작업을 통해 어느 정도 형태가 드러난 유물은 구조 진단과 복원 부위를 알아보기 위해 기본 조사에 들어간다. 네, 지금 하려는 작업은 지금 보시는 지금 열어서 확인하시는 이 유물은 정조대왕 초장지에서 이제 출토된 목함의 자물쇠입니다. 현재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런 문화재 정보 외에도 이제 유물의 내부에 어떠한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이제 어떠한 손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CT를 촬영할 예정입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은 기존의 엑스레이 장비와 같은 원리로 고전압의 엑스레이 튜브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을 유물에 투과시켜 3차원으로 재구성한 후 유물 내부 형상과 결함 등을 분석하는 검사 기법을 말한다. 다시 말해 유물이 기계 안에서 360도 회전하는 동안 일정한 X선을 계속 방출하여 영상을 스캔하게 되는데 스캔한 파일은 CTI3D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입체 영상으로 변환한 후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처럼 여러 가지 첨단 장비와 3D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디지털 기법이 유물 복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런 과학적 분석 기법을 통해 유물의 원형을 추정 복원할 수도 있고 유물을 훼손시키지 않고도 내부를 분석할 수가 있는데 이는 시각적 분석과 더불어 제작 기법 파악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CT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3D 영상을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잘라서 본다든지 아니면 그 단층을 볼 수가 있다는 장점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열쇠 구멍을 통해서 열쇠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잠금 장치를 밀어줌으로써 이제 자물쇠가 열리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경복궁 자물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했었던 자물쇠인 것 같고요. 여기서 정조대왕 초장지 자물쇠는 개폐 장치가 따로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열쇠만 넣었을 때도 열리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 재래형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문화재를 CT 촬영함으로써 이제 많은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은 여러 종류의 이제 자물쇠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어떤 열쇠로 열리는지를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 조사가 끝난 유물은 재질에 따라 부식을 막기 위한 강화 처리 후 본격적인 복원 작업에 들어간다. 유물에 균열이 갔거나 파손이 됐을 땐 접합과 복원을 통해 유물의 원형을 찾아주는데, 이때 접착제는 유물의 재질 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종류가 사용된다. 접합 시에는 복원 부위를 유물과 비슷한 색의 안료를 접착제에 섞어주어 색 맞춤을 해준다. 현재 복원되고 있는 이 유물은 경기도 연천 무등리에서 출토된 사행성 철기로 고구려 시대 말의 엉덩이 부분에 착용했던 장비로 추정된다. 이렇게 복원 작업을 마친 유물은 박물관이나 문화재 연구소에 보관되어 후대에 널리 전해질 것이다.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현금 수억 원이 든 수송 차량을 탈취하려다 달아난 30대 남성이 45일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차량 안팎의 영상을 기록하는 차량용 블랙박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현금 수송 차량을 유심히 살피며 지나갑니다. 현금 수송차는 매일 오전 8시 반쯤 서울 종로구 영풍문고 앞에 주차했고, 피의자는 같은 시간대에 3차례나 이곳을 지났습니다. 블랙박스는 그 장면들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국토부는 현대에 와서 블랙박스의 중요성은 점점 더 대두되고 있다. 블랙박스는 본래의 목적인 비행기의 사고 원인 분석뿐 아니라 최근에는 선박이나 자동차 등에도 장착되어 관련된 사고의 원인 분석에서부터 기대치 못했던 주변의 정황까지 포착하여 각종 사건 사고의 해결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차 위에 올라탑니다. 경찰은 화재 발생 전후로 차고지 내 버스 블랙박스와 주변 CCTV에 찍힌 인물이 황 씨로 보인다는 진술과 황 씨 집과 승용차에서 압수한 물품에서 방화 증거를 확보해 체포에 나섰습니다. 블랙박스는 다양한 사건 사고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의도적인 훼손 때문에 수사에 난항을 겪거나 빗길이나 야간에 찍힌 선명하지 않은 화질 때문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이에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는 바로 블랙박스 영상 복원 기술 개발이다. 연구 개발의 진두는 고려대학교의 컴퓨터학과 이희조 교수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공동으로 맡았다. 저희가 하는 연구는 하나의 영상이 아니라 여러 개의 영상들의 관계성을 이용해서 현재 복원된 영상이 어느 시점의 영상인지를 자동적으로 감별해내는 그러한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영상 선명화 기술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자동차 블랙박스에 특화된 영상 복원 기술, 선명화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교통 상황에 맞는 그런 특정한 그런 시나리오 기반의 복원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신호등, 차선, 그리고 차량 번호 등을
명확하게 복원해낼 수 있도록 거기에 특화된 선명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삭제한 영상의 복구 과정을 살펴보았다. 녹화된 영상 기록은 파일 시스템 정보와 영상 정보로 나뉘게 되는데 일반적인 포맷과 삭제 시 파일 시스템은 삭제되더라도 영상 정보의 잔상은 저장 장치에 남게 된다. 따라서 파일 시스템 정보의 삭제로 표기된 부분의 연관성을 분석해 원본 영상을 찾게 하는 원리이다. 삭제한 경우에는 훼손되지 않은 부분으로부터 원본 영상을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자료를 이용을 해서 특정 부분이 이게 영상에 해당된다는 것을 유출을 해내서 프레임을 복원하고 프레임들의 관계로부터 영상이 어느 시점의 영상인지를 또다시 그거를 찾아내서 이게 특정 시점, 어제 오전 2시 10분의 영상임을 다시 알아내는 방식으로 복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은 신호등을 조작한 경우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조작한 영상 또한 복구가 가능하다. 또한 현재 차 번호나 신호등, 차선 등 차량 정보에 최적화된 선명화 기술도 개발 중에 있다. 이로써 차후 특정 상황에 대한 영상의 선명화로 이제껏 난항을 겪었던 수사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의 번호판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어떤 패턴이 나왔지만 명확하지 않다 할 때는 이게 확률적으로 어떤 패턴에 가까운지를 저희가 또 이런 패턴 매칭이나 확률적 분석 방법을 통해서 복구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색깔의 명암이라든지 그 교통 상황에 따른 그런 그 대비를 이용해서 저희가 그 사건 당시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기록이다. 결정적 증거가 없는 한 사건은 과거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과거를 기록하는 블랙박스는 사건, 사고 해결의 중요한 열쇠다. 이희조 교수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6년까지 단계별로 통합 블랙박스 분석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로써 난항을 겪었던 사건, 사고 해결에 블랙박스가 더욱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영화는 이만희 감독의 1964년도 작품 검은 머리다. 2013년 7월 4일 제27회 볼로냐 영화제에 검은 머리가 한국 영화 최초로 출품돼 상영됐다. 1986년 시작한 볼로냐 영화제는 세계 각국의 영상자료원에서 발굴 복원한 최고의 영화를 엄선해 상영, 매년 300여 편의 걸작을 재조명하며 시네필의 천국이란 애칭으로 불리는 권위 있는 국제영화제다. 일단 이만희 감독님은 천재라는 수식어가 붙는 감독님이고요. 한국 영화사에서 진짜 거장이라고 꼽을 만한 감독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언제나 그분의 영화들은 좀 독특한 분위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검은 머리 같은 작품은 한국 누아르 영화사에서 한국 영화사의 누아르 작품 중에서 좀 한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작품이고요. 그 안에 세계관이라든가 아니면 그 표현하는 방식들이 상당히 당시로서는 앞서가는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검은 머리는 초반 10분 분량이 화면 왼쪽에 보이는 모습처럼 필름이 녹물로 심하게 부식돼 더 이상의 상영이 불가능했던 작품이다. 어쩌면 다시는 보지 못했을 이 작품을 되살리고 볼로냐 영화제에 출품까지 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한국 영상자료원 연구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깃들어 있었다. 이곳 한국영상자료원의 아날로그 복원실에서는 영화 복원 작업 중 가장 중요한 사전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다.
3D로 영화를 즐기는 최첨단 시대, 영화 복원 또한 디지털 작업을 떠올리겠지만 고전 영화를 복원하려면 이렇듯 고개를 숙인 채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찢어지거나 수축된 필름을 측정하고 보수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100분짜리) 영화를 기준으로 형성되는 이미지 프레임은 약 14만여 장. 이 수많은 필름 프레임을 일일이 확인해서 손상된 부위를 찾아야만 하는데 필름 훼손이 심한 경우엔 8분짜리 한 롤을 보정하는 데만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네, 지금처럼 필름을 돌리다가 이렇게 찢어진 부분이 나오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기는 퍼플선 부분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퍼플선 전용 테이프로 보수를 하면 됩니다. 최대한 퍼플선 구멍을 맞추는 게 주 관건이에요. 이렇게 최대한 보수를 해서 필름이 런닝이나 기자재에서 더 이상 손상되지 않게 보수하는 게 여기 보존기술센터의 주체하는 업무입니다. 14만여 개의 프레임에 난 구멍과 필름 위에 붙은 이물질, 먼지들을 찾아내고 복원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임무다. 일반인들이 웬만해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먼지나 흠집을 순식간에 찾아낼 정도로 이들은 그야말로 달코 다른 베테랑들이다. 한쪽에서는 철캔에 보관되어 있던 필름을 ABS 캔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철캔은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어 필름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필름의 보존 처리 또한 복원을 위한 중요한 작업의 일부분이다. 사전 보수 작업이 끝나면 아날로그 필름을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어 컴퓨터에 입력하기 위한 스캐닝 작업에 들어간다. 가장 눈길을 끄는 작업이 바로 이 오래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되살리는 일이다. 스캔한 데이터가 나오면 디지털 복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화면을 보정한다. 이 단계에서는 화면의 먼지나 스크래치 등 손상 부위를 제거해 줌으로써 화면을 보기 좋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기본적인 복원 작업을 끝마친 작품은 어떤 결과로 생성할 것이냐에 따라 화면 크기와 색 보정 작업에 들어간다. 이 단계에서는 영화의 큰 흐름에 따라 일괄적인 톤으로 색을 맞춰준다. 일반적으로 뭐 하늘만 하더라도 가을의 하늘이 다르고 뭐 황사가 있는 하늘, 그다음에 여름에 이렇게 푸른 하늘 뭐 이렇게 다르듯이 그 영화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톤의 결정이라든지 이 영화는 좀 가을에 뭐 황사가 좀 오는 듯한 좀 어둡지만 약간 옐로우 톤에 좀 거칠고 이런 영화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서 일반적인 톤을 쫙 맞춰주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 정밀 색 보정 작업에 들어가는데 이 단계에서는 화면 떨림과 먼지까지도 잡아낼 수가 있다. 색 보정 작업은 다른 과정에 비해 쉬워 보이지만 이 또한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원본의 의도대로 톤을 맞추어야 하는 일인데 원본이 심하게 훼손되었을 경우 남아있는 자료 외에는 보증할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전 영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희가 뭐 촬영 환경이라든지 조명 그리고 감독님 의도했던 거를 알기가 쉽지가 않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자문 시사를 먼저 합니다. 프린트로. 그러니까 현존에 살아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감독님 초빙하거나 아니면 그때 작품을 관여했던 분들을 초빙하거나 그렇게 해서 자문 시사를 해서 뭐 메인 톤이라든지 이런 걸 알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시나리오라든지 그때 당시에 뭐 그
영화에 대해서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거를 참조를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하루 이틀에 끝나는 작업은 아니고요. 좀 텀을 길게 해서 좀 집중 연구하는 그런 작업. 이렇게 한 작품을 복원하는데 적게는 3개월, 길게는 7, 8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렇듯 고전 영화 복원은 영화 한 편을 찍는 것 그 이상의 노력이 들어가는 작업이다. 이러한 복원 과정을 거쳐 다시 되살아난 고전 영화가 있다. 바로 한국 영화계의 거장 김기영 감독의 1960년도 작품 하녀다. 이 작품은 특이하게도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이끄는 세계영화재단에서 의뢰가 들어와 제작비 지원을 받고 복원을 하게 된 경우인데 당시 복원 과정에서 힘겨운 점이 많았다고 한다. 하녀의 전체 10롤 중에 2롤에 해당하는 상영용 프린트로부터 따온 두 롤에 해당하는 장면 부분은 과거에 그 프린트가 해외에 수출이 됐거나 아니면 상영을 했거나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영문 자막 작업을 해서 나갔던 그런 필름이 다시 돌아와서 수집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어떤 폰트가 있어서 따로 뭐 레이저 자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필경사라고 불리는 분들이 계셔서 손으로 필름 위에다가 직접 글씨를 썼던 경우거든요. 아무래도 사람이 글씨를 쓰다 보니까 그리고 작은 35mm밖에 안 되는 그런 필름 안에 손으로 쓰다 보니까 일단 글자가 크고요. 그다음에 장면 자막들이 좀 들쑥날쑥한 경우도 있고 너무 내용이 많아서 화면의 한 절반 정도를 자막이 채운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도 하지 않는 작업이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자막 복원을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원 작업을 마친 하녀는 제61회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 상영되어 수많은 영화 관계자들의 호평과 극찬을 받았다. 복원 작업이 없었다면 영화 하녀는 영원히 윗세대들의 기억 속에서만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창고의 먼지더미 속에 쌓여만 있던 보물 같은 필름들이 이처럼 이들의 손길에 의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는 것이다. 구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여보, 당신은 날 구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복원이라고 하면 가장 적극적인 보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비디오 테이프를 카피한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들 받아들이시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고전 영화를 본다는 것은 우리 국민,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한 인간이라고 보면 그 사람의 과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우리의 정신세계, 지금의 우리의 의식과 관념들은 우리 선배들, 전 세대로부터 내려온 것들이고 우리의 뿌리를 찾는 개념에서 고전 영화를 본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영상자료원의 필름 보존 창고에는 2만여 편의 작품들이 복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의 고민과 섬세한 손길로 다시 태어나 현 시대 관객들을 즐겁게 해줄 다음 고전 영화는 무엇일지 벌써 궁금해진다. 수많은 복원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각각의 가치를 지닌 옛 물건의 복원을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에 과학적 방법이 동원돼 완전한 복원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복원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뛰어난 기술에 앞서 물건 속에 녹아있는 역사적 인식을 갖는 일일 것이다. 복원해야 할 물건 속에는 시대적 가치와 역사성이 함께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복원된 자료들을 통해 과거를 추정하고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된다. 사심없이 후세대들을 위해 옛 역사의 가치를 전달하는 사람들. 이들은 시간 치료자, 복원가들이